매일 꾸준히 내놓는 삶을 만드는 비밀. 창작에 필요한 건 계속해서 터지는 불꽃이 아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작가가 되지 않기 위해, 그의 표현을 빌리면 문학의 조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마라톤과 같은 꾸준함이라고 말한다. 작가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책을 쓰게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은 순간적인 영감의 폭발보다 꾸준히 자신을 의자에 앉힐 수 있는 의지라고 말한다. 회사원이 출근하듯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필요한 분량을 쓴 뒤에야 일과를 시작한다는 해밍웨이의 인터뷰를 읽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내가 처음 광고회사에 들어갔을 때가 떠오른다. 그때 선배들은 내게 문인이 담배도 안 태우면서 무슨 글을 쓰냐라고 말하며 웃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 며칠 잠수를 타던 카피라이터가 갑자기 회의실에 나타나 엄청난 카피가 적힌 종이를 툭 내밀었다는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분명 창의력의 세계에선 즉흥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천재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 어린 마음에 나도 그런 모습이 멋져 보였고 그런 천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술김에 이태백처럼 써내려간 카피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다. 창조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찾은 답은 좋은 매일의 반복이다. 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콘텐츠를 오래 만들 수 없다.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불빛은 촛불처럼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다. 루틴. 자기계발서를 잘 읽지 않는 내가 인상적으로 읽은 자기계발서가 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불릴 만한 거인들을 200명 넘게 인터뷰하고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정리한 책이다. 자기계발서이긴 하지만 하나의 컨셉을 수백 장으로 부풀려 쓴 책이 아니라 3년 동안 작가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라 꽤 두꺼운 분량임에도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타이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잠자리를 정리하세요. 이불을 개세요. 각 분야의 거인들이 성공의 비결로 이야기하는 건 내 삶을 내가 제어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 공간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그 작지만 분명한 성취감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성취를 위한 첫걸음이 이불을 개라라니. 흥미롭지 않은가? 크리에이티브를 다루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천재적인 영감과 미친 듯한 몰입과 밤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 설정한 루틴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들이 자주 갖는 환상 중에 이런 게 있다. 시간이 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미친 듯이 바쁜 날들이 이어질 때 먹고 사는 일 이외에 다른 에너지를 창조해 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탈수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짜내고 집에 돌아가던 길, 음악을 듣는 것조차 힘들어 귀에 이어폰도 끼지 못했던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비워진 시간이 내게 찾아오는 일이란 없다. 게다가 로또를 맞듯 그런 날이 온다고 한들 우리가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할 확률도 없다. 간단한 룰과 제한 사항 속에서 집중력과 영감이 태어난다. 그러니 당신도 뭔가를 만드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규칙 속에 당신을 집어넣어 보자. 창조는 일단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지만 그 불을 붙일 때까지 꽤나 귀찮고 번거로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앉으면 바로 생각이 튀어나오는 크리에이터는 없다. 의자에 앉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루키나 해밍웨이도 그랬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포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닌가 봐.
내 생활 속에 사소한 루틴을 하나 넣어보자. 이불을 개는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하다. 매주 목요일엔 10분만 책을 읽는다. 책은 나무로부터 태어나니까 내가 책을 읽는 날은 목요일이다 정도의 설정이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나의 루틴만 실행해보자. 그리고 그 루틴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해보자. 첫 루틴은 부담이 없을수록 좋다. 핵심은 루틴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니 부담스럽게 아웃풋을 내어놓기보다는 인풋을 집어넣는 루틴이 좋겠다. 그렇게 창조적인 생활을 위해 내 생활을 제어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껴본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다 보면 생각보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엔 사소해도 좋으니 내 안에 쌓인 것을 꺼내는 루틴을 시도해보자. 이 또한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딱 한 번 10분간만 쌓인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앉아서 커피 마시며 10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10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은가. 적어 내려가는 생각이 대단할 필요도 아름다운 문장일 필요도 없다. 창조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니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를 곁에 두지 말고 나 자신을 앞에 두고 앉아보자. 그리고 그 시간과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인풋과 아웃풋의 시간을 루틴으로 갖는 사람이 되면 변화가 시작된다. 화초를 키워보면 처음엔 연약한 잎의 일부였던 것이 단단한 줄기가 되어 나무를 지탱하는 경우가 있다. 루틴이 그런 일을 한다. 인풋과 아웃풋이 반복되면 그것은 당신을 소비하는 이에서 만드는 이로 바꾸는 축이 된다. 그리고 그 축이 단단해지면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가 쌓인다. 본캐와 부캐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지금 당신의 본캐가 무엇이든 창조하는 나를 어색해하지 말자. 내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인생의 시간표 속에 넣어보자.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꾸준함의 힘을 빌려보자.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날 수 있다. 제3의 장소. 나는 첫 책 생각의 기쁨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무의 시간이 결코 무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산짐승들은 상처를 입으면 일단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은신처에 들어가 혀로 다친 부위를 핥으며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며 왜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틈틈이 생각의 에너지가 차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창조에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에너지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청소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순 있지만 음악을 만들 순 없다. 작가와 음악가들이 작업실을 따로 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작업실이라니 평범한 우리에겐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니 제3의 장소를 마련해 보는 것이다. 집도 아니고 학교도 회사도 아닌 장소.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한 산짐승처럼 숨을 수도 있는 장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는 완벽하게 준비된 장소 말이다. 그런 장소를 하나 준비해 보자. 숨을 돌릴 수 있는 은신처이자 나만의 루틴을 실행해 보는 아지트랄까. 그곳이 카페든 또는 어떤 형태의 공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본캐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집, 학교, 회사 이외의 장소에 따로 시간을 내어 들르는 행위를 루틴으로 만드는 일이다. 관점, 골라내는 기준. 관점을 만드는 건 결국 시간이다. 관점은 쌓고 부수기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10년 전 당신이 내린 결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어떤 친구들과 주로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음악과 영화를 좋아했는지, 어떤 직장을 선택했는지, 어느 타이밍에 이직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으며 어떤 이유로 끝냈는지. 그 중에서 오늘의 당신이라면 결코 내리지 않았을 선택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한 사람의 관점은 계속해서 변한다.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당신이 동경하는 사람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관점은 점점 선명해진다. 당신이 절대 따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행동을 곱씹으면서 SNS에 올라온 흥미로운 것들 중 특히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반복 노출되면서 어떤 믿음은 강화되고 어떤 신념은 탈락된다. 결국 스스로 한 생각이 쌓이면 관점이 된다. 남의 좋은 관점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도 그것이 그대로 나의 관점이 되는 일은 없다. 관점엔 반드시 내가 개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저 말은 옳은가? 남들은 맞다고 하지만 나에게도 맞는가?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알고리즘보다 검색이, 검색보다 사색이 단단한 관점을 만드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당신이 스스로 한 생각만이 비로소 당신의 관점이 된다. 떠먹여주는 정보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긴 글에는 세 줄 요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긴 글을 끝까지 읽고 천천히 생각하는 건 시간이 들고 귀찮기 때문일 것이다. 세 줄 요약을 읽으면 그 글을 다 파악한 것만 같지만 빠르게 파악한 만큼 그 지식은 빠르게 사라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요약을 기다리게 된다. 얼마 전 굉장히 멋진 문장을 하나 만났다. 스스로 시간을 들여 고민한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쉬운 단어 몇 개로 표현했다. 헤맨 만큼이 내 땅. 시간을 들여 숙성시킨 내 생각만이 비로소 누구의 것과도 구별되는 나의 관점이 된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관점은 나이 들매 축복일 수 있다.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물리적 젊음이라면 관점은 내 안에 쌓인 인풋들을 들여다보고 내 것으로 숙성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관점이 편견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도 관점은 있되 편견은 적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밖에서 오는 자극들은 언제나 존중한다. 미리 판단하고 거르지 않는다. 그러나 안에서는 늘 명확한 관점을 가진다.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중요한 순간엔 그것에 집중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 점심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통째로 만나게 된다. 정신없이 바쁜 주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끔씩 찾아오는 친구들, 후배들과 점심을 먹는다. 어떤 바람도 목적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에 별별 관점들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눈앞의 세상만 보고 세계가 오직 그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런던에서 유학할 때 들은 표현인데 이런 상황을 서양에서는 터널 비전이라 부른다. 터널에 들어서면 보이는 것은 오직 터널과 소실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점심은 터널에서 나를 꺼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준다. 터널 뷰가 아니라 전망대뷰랄까.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부분에서 저런 행복을 느끼나 새삼 놀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엔 회사를 다니면서 디제잉을 하고 있다는 후배와 점심을 먹었다. 후배는 1시간 반 동안 신사동에 있는 광고회사에서는 1년을 앉아 있어도 듣지 못할 DJ의 세계에 대해 한바탕 쏟아놓고 돌아갔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디제잉의 세계가 궁금해졌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디제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올리던 스크롤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
그렇게 내 세계는 한 뼘 더 넓어진 것이다. 관심 밖의 영역이 하나 열린 셈이니 대단한 능력의 점심이다.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한 사람의 지적 영역은 결국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을 통해 넓어진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자. 우리는 각자의 생각의 방에 들어있다. 그 방을 둘러싼 건 수많은 문이다. 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림의 문, 요리의 문, 수학의 문. 상상할 수 있는 숫자만큼 많은 문이 있다. 어느 문이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이지 새로운 경험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그 방에 익숙해질 쯤이면 주위에 나를 둘러싼 또 다른 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느 날 이유 없이 그림의 세계가 궁금해진다. 그림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그림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정보를 찾다 보니 직접 내 눈으로 그림들을 보고 싶어진다. 미술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미술관은 어렵고 고상한 공간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처럼 두려운 장소가 아니란 걸 알게 된다. 그러다 예를 들어 고흐의 팬이 된다. 세계 곳곳에 있는 고흐의 그림들이 보고 싶어진다. 여행의 문을 열게 된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어라, 도시마다 맥주 맛이 다 다르네. 맥주의 문을 열게 된다. 우리들의 지적 영역은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인지도 모른다. 사실 문을 열었는지 열지 못했는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끝내 열지 못했어도 문 앞에서 머뭇거린 사람 앞엔 또 다른 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을 열고 나아가다 뒤돌아보면 내가 처음 문을 연 곳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소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만의 문 이론이다. 문을 통한 이동, 그를 통한 지적 영역의 확장. 팁을 하나 주자면 문 앞에서 너무 주저할 필요 없다는 것. 원래부터 열리지 않는 문이 많으니 열지 못했다고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게다가 열린 문 너머의 공간은 생각했던 것처럼 두렵지는 않다는 것. 그러니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눈앞의 문을 열어보자. 그것이 나의 세계를 확장해주고 눈앞의 세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겹이 되어 남는다. 보조 배터리, 장미, 지각생.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이 둘을 안고 앉아있는 엄마와 아빠를 보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무릎에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듯 지쳐 보였다. 그 마음,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잘 안다. 피곤한 어른들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의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린다. 짠한 마음으로 바라보다 메모장을 열었다. 부모라는 보조 배터리. 아이들은 부모라는 보조 배터리의 에너지를 쓰면서 자란다. 배터리는 결국 닳는다. 부모는 나이 들고 약해진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내가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먹이고 내 에너지를 가져가 커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가 내 글을 본다면 이 또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야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질 테니까. 내 배터리가 닳아도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속절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게 된다. 아이가 없는 삶을 부러워하는 때도 많지만 일단 아이가 생긴 뒤로는 아이가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견디게 만드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들 안에 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아파트 담장에 장미 넝쿨을 보았다. 내가 살던 아파트엔 햇볕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 장미가 유독 잘 자라는 구간이 있다. 그곳의 장미는 꽃이 크고 탐스러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제 꽃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축 처진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라 메모장에 적었다. 활짝 핀 장미가 휘청이는 모습이 축제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는 청춘들 같았다. 20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로 가득 찬 시기인가. 하지만 가능성의 다른 말은 불확실함이니 손에 쥔 것은 없어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보내게 된다. 30대를 지나 40대로 접어들면 축제 대신 안정을 선택하는 날들이 많아진다. 축제는 여전히 짜릿하지만 그 뒤로 감당해야 할 숙취까지도 예측이 된다. 좋게 말하면 노련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 제 꽃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이는 장미는 내게 부러움이자 씁쓸함의 대상이다. 저 방식의 삶이 나에게도 있었지 하며 행복했고 또 불안했던 20대 시절이 떠올라 오랫동안 바라보게 된다. 또 어떤 날은 아이와 산책을 하다가 아파트 화단에 핀 철쭉을 보았다. 내가 살던 아파트에는 4월에 분홍색 철쭉이 화단 가득 피는데 5월 중순에 한 달이나 늦게 핀 꽃을 보았다. 이미 다른 꽃들은 피고 진 흔적들만 남았다.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저 꽃은 한 달이나 늦게 폈을까? 남들 다 필 때 피지 못해서 저 꽃에겐 큰 문제가 생겼을까? 저 꽃이 늦게 쓸 조바심은 알 수 없지만 남들과 같지 않아서 다른 어떤 꽃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인생의 어떤 타이밍을 지키지 못해 큰일 나는 것이 아니고 때론 남들과 다른 타이밍으로 인해 눈길을 받고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날엔 이런 메모를 적었다. 지각도 나쁘지 않아. 매일 타는 지하철과 매일 지나치는 화단이지만 적어두고 찍어두는 수고 덕분에 나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굳이 내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지금의 나에게서 특정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굳이 시간을 들이는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얼마 전 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 다른 어떤 글보다 반응이 좋았던 걸 보면 글의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과 맥이 닿아 있어 소개해 봅니다.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카페인에는 약해요.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총량이 2잔이다 보니 한 잔 한 잔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회사 라운지 커피도 괜찮지만 저는 굳이 드립백을 사서 머그컵에 걸고 정수기 앞에서 졸졸 내려 먹습니다. 그 한 잔은 제게 굳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굳이를 마다하지 않는 영역, 당신에게도 하나쯤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에서 몇몇 사람들은 굳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 생겨요. 굳이 끌어안고 더 좋은 단어의 조합을 찾아내미는 카피라이터. 누가 안다고 조명에 필터를 걸었다 뺐다 하는 조명 감독님. 그대로 내놓으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못 견디겠는 굳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진짜가 있습니다. 굳이는 남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쓰이겠지만 밖에서 당신을 찾기 시작한다면 아마 당신의 그 굳이 때문일 거예요. 당신의 매력은 아마 그 굳이에서 시작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굳이 하는 일들이 있다. 그 굳이를 한번 떠올려 보자. 흥미롭게도 그 굳이에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굳이는 당신을 까다롭게 보이게 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딱 좋겠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지점도 바로 그 굳이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다. 내 굳이 중 하나는 연필로 쓰기이다. 내 책상 위에는 종류가 다른 연필들이 50자루 정도 있다. 문구점에 가서
여행지를 가서 틈틈이 사 모은 연필들에 내가 연필 좋아하는 걸 알고 후배들이 이곳저곳에서 사온 연필들이 모여 그 수는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나는 평소에 막 쓰는 연필과 중요할 때 쓸 연필을 따로 구분해서 모아두는 중이다. 중요한 문장을 쓰고 싶을 때면 사연 있는 연필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 쓴다. 아무 연필이나 집어서 막 쓰는 글과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연을 알고 있는 연필을 골라 쓰기 전에 미리 다듬고 흑연이 종이 위에서 부서지는 감각을 느끼며 쓰는 카피는 다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차이를 느낀다. 그 행위가 쓰는 순간에 나를 더 집중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존재하게 만든다. 연필지상주의자인 내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키보드를 치우고 좋아하는 연필을 골라서 천천히 쓰는 행위가 필요하다. 물론 위의 문장에서 연필을 만연필 같은 각자의 필기도구로 바꾸는 건 괜찮다. 내 구지가 연필로 쓰기라면 내가 추구하는 남다름도 쓰는 행위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영역이니까. 나의 부캐는 작가이지만 본캐는 카피라이터인지라 내가 주로 쓰는 글은 광고를 구성하는 카피이다. 시도 소설도 아닌 광고 카피를 누가 관심 있게 보겠나 싶지만 그럼에도 내게는 그 한 줄 한 줄이 중요하다. 광고는 가장 홀대받는 미디어이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대중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그런 직업적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광고 일을 하면서 줄곧 나는 광고는 브랜드의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 내 화두는 아름다운 문제 해결이다. 브랜드가 처한 문제를 커뮤니케이션의 힘으로 해결하면서도 적어도 한두 가지 포인트에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는 사람만 아는 디테일이라고 해도 좋다. 그래서 조명 감독님의 저 절묘한 빛이 미술 감독님의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아트웍이 쉽게 소비되고 사라질 광고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퀄리티란 결국 디테일의 합이기 때문이다. CD로 일하면서 현장의 동료들이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과는 상관없이 추구하는 디테일들이 느껴질 때면 그를 향한 리스펙트의 마음이 샘솟는다. 그래서 요즘 카피를 쓸 때면 아름다운 문제 해결이란 화두를 늘 떠올린다. 남몰래 내 머릿속에 찍어둔 지향점이다. 문제 해결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명제를 광고 카피를 통해 증명하고 싶다. 내 전공은 카피라이팅이니까. 그래서 가끔 후배 카피라이터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들의 카피가 김혜란이나 정세랑의 문장처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카피의 한계를 미리 긋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해. 우리가 만족하는 이 지점에서 더 들어가 보자. 써놓고 보니 듣는 후배 카피라이터들에겐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믿음과는 별개로 나는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진 구지를 더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구지는 당신만의 뾰족한 취향과 기준점이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드라지게 만든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에게 돈을 벌어주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니 꼭 한번 들여다보자. 당신의 구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분명 당신의 강점을 선명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인생의 해상도에서 가져왔다. 알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세상이 있다. 세계가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을 만나면 입속에서 굴리던 석류알이 투둑 터지는 듯한 짜릿함을 느낀다. 한 겹의 지식만으로도 세계는 더 많은 매력을 내놓는 것만 같다. 그러니 나는 이런 합리적인 가설을 세워보는 중이다. 여러 개의 겹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훨씬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다고. 이 책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모든 이의 일상이 반복적이고 비슷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깊이 음미하는 삶을 해상도 높은 삶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마치 여행자처럼 일상의 순간들을 선명하게 감각하고 깊이 음미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것들에 자주 매혹되어 보기,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평범한 단어로 음악 검색해보기, 익숙한 감각 하나를 의도적으로 차단해보기, 오래된 사진첩 들춰보기,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메모하기 등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책에서 알려준다. 무엇보다 저자의 경험과 에피소드가 더해져 생생하고 흥미롭게 읽힌다. 인생을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